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금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았고요. 수도권 지방은 한파특보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더 추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일요일에 최강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미리미리 시설물 점검하시고요. 건강관리도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시시각각 금요일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법률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노성현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상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험 약관상의 면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권 채무와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금 지급도 그렇고요. 오늘 두 가지 얘기를 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보지요. A씨는 1년 후에 받기로 하고 1억 원을 B씨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A씨의 독촉에도 B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요. 또한 B씨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6개월 전에 아들 명의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A씨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네, 그러게요. 빌려줬는데 안 갚은 경우, 이런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법률적으로는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쟁점이? 결국은 지금 A가 B로부터 이 채권 회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주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들어가는 예, 그렇죠. 거죠. 저당권을 네. 설정했다든지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하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해서 서로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네. 다만 차용증만 쓰고 그냥 그렇죠. 빌려주는 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자기 재산을 갖다가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결국은 집행할 재산이 없다 보니까 네.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 해서 결국은 남아있는 재산이 없으니까 이 경우에 제3자에게 그러면은 그 재산을 갖다 넘겨받아서 그 제3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이 문제인데요. 이걸 우리는 사회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오늘 쟁점이 되는 문제는 사회행위 취소소송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B씨가 이 재산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이제 명의를 바꿔놓은 거, 여기 좀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빌려준 A씨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행위 취소소송,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예, 우리 민법 406조가 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사회행위다 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언익하거나 또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정의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얻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예, 이런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대방을 우리가 수익자라 하는데요. 수익자로부터 그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킴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채무자가 유일한 자기의 아파트를 갖다가 제3자에게 넘겼을 경우에, 그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다가 그 상대방, 즉 수익자를 상대로 그 채무자와의 관계의 법률 행위를 취소시키고 수익자로부터 채무자에게 그 아파트를 원상 회복시켜서 결국은 그 원상 회복된 아파트를 집행할 수 있는지,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옮긴다든지 혹은 또 위장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사회행위가 될 텐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사회행위의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사회행위를 취소하려면은 먼저 채무자에게 당연히 돈을 빌려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 받을 권리, 이걸 우리가 피보전 채권이라 하는데요. 네. 피보전 채권이 존재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채무자는 자신이 그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기는 행위, 즉 사회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회 행위로 인해서 결국은 채무자의 총 재산이 채권자에게 갚아야 될 돈보다 부족한 상태, 이게 우리가 채무 초과 상태라고 하는데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채무자는 이는 사회 행위로 인해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사회 의사 또는 채무자의 악이라고 합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통해서만, 즉 소송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사회행위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사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됩니다. 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 시한이 5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채무자가 아들에게 아파트 명의를 옮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저간의 사정을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뭐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의를 받은 아파트를 갑자기 채권자가 나타나서 취소 소송해서 이걸 돌려달라 이러면 또 그분 입장에서는 또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는데, 예. 그러면 B 씨의 아들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들이니까 좀 덜 당황스럽지만, 네. 만약에 모르는 예, 관계다. 그렇죠. 피로부터 그렇죠. 뭐 재산을 받은 수익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경우에 갑자기 소송이 들어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사회 행위가 인정되면은 결국은 그로부터 재산을 이어받은 수익자 같은 경우는 악의가 되는데요. 악의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네. 즉 사회 행위,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가 악이라는 표현은 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네. 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안다는 사실이 결국은 추정이 됩니다. 결국은 내가 그 사회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갖다가 몰랐다. 그 사실을 갖다가 수익자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 네. 결국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즉 뭐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또는 뭐 그냥 정말 재산을 갖다가 진짜 필요해서 그 재산을 갖다 인수한 사이다, 뭐 이런 경우를 입증해야 되겠죠. 그리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그 처분 행위의 내용이 또 어떤지, 또 경위가 어떤지, 동기가 어떤지, 이런 문제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정혈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게 사회행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시가보다 훨씬 싸게 네. 판매한 경우. 그러나 정상적인 거래라면은 아무래도 사회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또 뭐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든지, 그리고 또는 매매 이후에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사실, 이런 것이 입증된다면은 예. 대부분 수익자는 선의였다라고 우리 판례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들이다 보니까 좀 입증하기가 조금 곤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돈을 지급했다는 네. 사실들이 확인된다면은 이 경우에도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사회 행위와 관련된 오늘의 사례에서는 뭐 이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은 채권자인 A 씨의 경우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 소송을 해서 A 씨가 그 아파트를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돌린 다음에 이제 뭐 채권 청구를 하든지 할 텐데, 그렇게 됩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피보존 채권, 돈을 받을 권리가 네. 사회행위 이전에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A 씨는 B 씨에게 1년 전에 1억을 주었고요. 네. 그런데 B 씨는 자기 아들에게 6개월 전에 결국은 그 아파트를 넘겼으니까 A 씨가 B 씨에게 가지는 그게 돈 받을 권리가 먼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회행위 이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B 씨 아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알고 있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법원도 A 씨하고 뭐 친척 관계라든지 또는 뭐 자식 관계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 수익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추정합니다. 예.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B가 유일한 재산이 아파트를 갖다가 결국은 네. 판매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사회 여사가 추정되고요. 그리고 채무 초과 무자력 상태이기 때문에 A는
이때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B와 C 사이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그리고 원상 회복을 C 명의에서 B 명의로 해서 A는 채권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이런 뭐 채권 채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이 대단히 많겠죠. 네. 법률이란 것도 결국은 좀 상식전에서 그렇죠.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례 봅니다.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으로 A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A씨는 B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 B보험회사는 P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에 의료 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 이런 면책 조항을 근거로 해서 네.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네. 예. 뭐 보험 이 문구라는 게 읽다 보면 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보험회사가 우리는 보험금 지급 안 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예.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사례에 나오는 그 면책 조항은 그 일반적인 그 보험약관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규정입니다. 네. 예, 대부분 우리가 상해보험 다 가입하고 계신데요. 보면 약관에 보면은 이 아마 규정이 꼭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결국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보험회사는 이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다만 보험회사는 대개 이 면책 조항을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네. 뭐 왜냐하면 돈을 안 줘야 될 입장이니까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우리 보험계약자는 이거는 면책 조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지금 사안의 경우에는 결국은 수명 내시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요. 지금 보험사는 이것이 보험이라는 게 우연한 보험 사고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 이거는 우연한 보험 사고가 아니라 그 밖에 의료 처치의 원인으로 한 손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면책 조항에 딱 포함된다고 본 거죠.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한 겁니다. 네. 예. 근데 뭐 보험을 들었다가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의 가족들은 황당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이 시비를 가려보면 네.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지금 일단은 이 면책 규정을 왜 뒀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 처치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노출된 위험에 비해서는 당연히 상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죠. 당연히. 우리가 그냥 보험을 체결했을 때 이는 상해가 발생하면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피보험자, 보험계약자가 어떤 수술을 했다. 그럼 당연히 보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보험사가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 굉장히 힘드니까 아예 면책 조항을 이렇게 둔 겁니다. 그러면 이 면책 조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처음부터 보험에서 보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보험사 외과적 수술을 했다.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은 네. 보통 이제 상해에 관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는 당연히 보험금 지급하지 네네. 않지만은 보험에서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상해가 발생해가지고 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예. 건강 뭐라 그러죠? 이제 검진을 받다가 건강검진이죠. 예. 건강검진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면책 조항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거는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외과적 수술이 아니라 건강검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면책 조항이 포함 안 된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판례에서는 지급을 하라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받다가 예. 저산소증으로 발생한 분의 경우도 네, 예. 요즘 보면 실손보험, 상해보험 많이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예. 물론 그렇다고 이게 이 판례라고 하는 게 다 일방적으로 적용하기 또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요. 예, 예. 여러 가지 판례를 좀 공부하고 사례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생활 속의 사례로 보는 법률 이야기, 채권 채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하고요. 특별히 또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이야기 사례로 두 가지 풀어봤습니다. 서울시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노성현 변호사님 함께했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